에너지 띠. 그래서 161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는 거 주황이는 책 제대로 가져왔어?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에너지 준위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 중에서 뭐가 있었는지 기억해보자. 지난 시간에요. 우리 뭐 했었냐면 우리가 했던 거 화학 시간에 한 거랑 똑같이 원자 구조했어. 자, 원자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어? 라는 얘기 했었는데 맨 처음에 화학의 아버지 돌턴이라는 사람은 원자는 속이 비어있는 구의 형태로 원자가 가장 작은 입자야. 그래서 원자가 제일 작아서 이게 원자라면 이거보다 더 작은 아이는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원자는 속이 비어있는 작은 구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원자 모양이야 라고 해서 원자 모양을 처음으로 그린 사람이 돌턴. 그래서 그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은 원자는 원자 속에 성질이 다른 입자가 무려 3종류나 들어있어야 되거든. 그걸 돌턴이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가 제일 작다라고 얘기했다가 그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입자들을 발견하게 돼. 화학 시간에 들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안에 있는 입자 중에 원자의 중심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원자 핵이라고 하고 원자 핵 속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아이와 전기를 안 띠는 아이가 있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걸 우리가 양성자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고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아이를 우리가 중성의 입자다 그래서 중성자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아이를 우리가 전자라고 부를 건데 이 세 가지를 아무도 돌턴이 몰랐단 말이야. 그랬다가 얘네들을 발견해 가는데 그 중에서 셋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게 뭔 줄 알아? 은호 뭐야? 전자. 그렇죠. 이 셋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게 전자를 먼저 발견하는데 이 전자를 먼저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이 톰슨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발견하는 실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실험의 이름이 음극선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이게 뭔지 자세한 내용은 화학기간에 배우세요. 자, 음극이라는 거 마이너스요. 전자를 발견하는 실험을 음극선 실험이라고 해. 그 실험을 해서 실제로 원자 속에요. 다른 건 모르는데 마이너스 전자가 있다는 건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원자 속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인 전자가 있어. 이걸 처음으로 찾아낸 사람이 톰슨. 근데 문제가 있어. 원자는 항상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 맞아요. 원자라고 하면 얘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모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발견했지만 마이너스만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마이너스의 정기적 세기와 똑같은 만큼 플러스도 들어있어야 중성이다. 그래서 나는 발견을 못했지만 이 안에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아이도 반드시 존재해야 돼 라는 것만 생각한 사람이야. 그래서 전자는 발견하고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입자는 들어있어야 된다는 생각만 한 거지. 그랬다가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러더퍼드라고 하는 과학자인데 그러면 실제로 이 플러스가 있다면 그거 내가 찾아볼게. 그래서 이 플러스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 원자 속에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아주 무거운 애가 중심에 있다. 그걸 나는 원자핵이라고 할게. 그래서 이 사람은 원자핵 자체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입자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러더퍼드가 한 건 원자핵이 진짜로 존재하는지 원자핵 발견하는 실험을 한 거야. 그 실험을 우리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화학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중심에 플러스가 무겁게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던 거고 바깥쪽에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는 것만 톰슨이 쉽게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중심에 플러스 입자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 그랬더니
됐어. 그랬다가 러더퍼드의 수제자들이요. 이제 이 스승이 발견한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안에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는 중성자가 들어있는 공간이야. 이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어. 이거 이제 이 사람이 제자들이 발견한 거야.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가 하나 발견이 다 된단 말이야. 근데 그리고 나서 화학에 대단히 위대한 사람 보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보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요. 러더퍼드가 얘기하는 원자 모형은 틀렸어 라고 얘기해요. 뭐가 틀렸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원자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그 바깥쪽에 전자가 있는 건 맞지만 전자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데나 있는 거 아니야. 원자핵 바깥쪽에 여러 겹의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전자 껍질이라는 게 있어. 그 여러 개의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고 안쪽 껍질부터 껍질 번호 N은 1, N은 2 그래서 껍질 번호를 이런 식으로 붙였을 때 그래서 껍질은 무한번질 껍질까지 있다 그래서 자,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다 달라. 위쪽 껍질에 있는 전자일수록 에너지를 더 큰 양을 가지고 있는 전자야. 그래서 전자들이 들어있는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야. 근데 이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왜 만들었어? 그래야 전자가 아무데나 있어도 다 똑같은 전자가 아니고요. 전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이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전자는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자의 에너지 값이 달라져. 그걸 멋진 말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다 달라 이 뜻이야. 되겠어? 자,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1만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4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 9 있어야 들어가고요. 네 번째 껍질에 들어가려면 에너지를 16 가지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만큼의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이 전자가 위 껍질에서 아래 껍질로 내려오는 거 가능해? 가능해. 들어와 빨리. 아래 껍질에서 위 껍질로 올라가는 거 가능해? 이것도 가능해. 자, 이렇게 전자가 다른 껍질로 움직이는 걸 전자가 이사가요. 그래서 전자의 전이가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이 전자가 이사가는 게 가능한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1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4 있어야 된다면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올라가는 거 가능해요. 근데 조건이 있죠. 에너지 차이만큼을 외부에서 흡수해 와야 올라갈 수 있어. 또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것도 가능해. 단 에너지 4인 애가 에너지 1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하면 되냐면 방출하면 돼요. 그래서 전자는 자기가 원하는 껍질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껍질과 껍질 사이의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반드시 방출하면 전자들은 언제든지 껍질을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올라갈 때는 무조건 흡수해야 된다. 내려올 때는 무조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 되겠어? 네. 이때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햇빛에 있는 빛을 빨아먹어요.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흡수 스펙트럼. 전자가 아래 껍질로 내려오기 위해서 에너지를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방출 스펙트럼. 이걸 중학교 2학년 땐 선 스펙트럼이라고 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 전자들이 껍질을 이동하기 때문이야 라는 설명을 보호가 한 거죠. 그래서 보호는 햇빛을 봤을 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를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에너지 차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모호입니다. 됐어? 그래서 원자들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보호의 원자 모형이에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자 껍질은 무한 번째까지지 두 번째까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껍질도 있고 그 위에 세 번째 껍질도 있을 거고 네 번째 껍질도 있을 거고 그래서 무한 번째 껍질까지 있을 텐데 윗껍질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훨씬 더 커. 그래서 실제로는요. 각각의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만큼의 에너지를 가져. 이걸 보호가 알아냈어. k는 상수니까 우리는 비교할 거니까 상수값은 그냥 1로 비교하면 되거든요. 됐어? 무한 번째 껍질이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 값을 0으로 놓기 때문에 그거보다 아래 껍질은 에너지를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돼.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1로 두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1로 세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9분의 1로 네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16분의 1로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껍질에 들어가는 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에너지 값인데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자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그 아이들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버려야 돼. 그렇겠죠.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버려야 돼. 자, 그 에너지의 크기는 이 그려놓은 선의 길이만큼의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자,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자외선의 형태야. 그걸 발견한 사람이 라이먼이야. 그래서 라이먼 계열. 그러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요.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로 내려오는 애보다는 더 위에 있는 무한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로 내려올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래서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방출되는 에너지는요. 2번이 1번보다 훨씬 많이 방출해. 그러면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뭐야?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사실은 에너지는 HF로도 구할 수 있거든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사실은 걔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에너지가 큰 거 2번이 1번보다 더 커. 그러면 진동수가 큰 거 그것도 2번이 1번보다 커. 그러면 파장이 더 긴 건 누구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파동은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잖아. 그 중에서 빛의 속력은 C라고만 쓰는 것뿐이야. 근데 빛의 속도는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진동수는 파장분의 광속으로 써도 무방한데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해. 그래서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은 짧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진동수가 더 긴 건 누구야? 에너지가 작은 1번이 2번보다 파장이 더 길어. 되겠어? 이거야. 그쵸?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또 전자가 어디 있던 상관없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되는 광선이 가시광선의 형태야 라고 하는 걸 갈머라는 과학자가 알아냈어. 그 다음에 전자가 어디 있던 상관없이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세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 이게 적외선의 형태야. 이걸 하센이라는 과학자가 알아냈어. 그래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라발파 이렇게 운전했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원자라는 건 저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걸 발견한 역사가 이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원자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래서 158페이지, 159페이지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160페이지까지 하신 거거든요. 그럼 161페이지부터 질문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 서블럼의 새끼들이 숙제는
풀타임 2명 8개. 와 우리 지석이 맨날 욕먹었는데 오늘은 우등생이네. 숙제를 유일하게 했네. 혜빈이 했어? 딜레만 했어요. 우와. 자 그러면 너네가 가지고 있는 151페이지부터요 숙제해온 사람들, 여기는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요 선생님이 오늘이 종강이야. 이 책은 그죠? 이 책은 오늘이 종강이니까 집에 가서 이제 너도 시험 끝나면 이거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자 그 다음에 168페이지로 오세요. 168페이지 오시면 각자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바꿔서 오늘은 숙제는 다 못했는데 시간 될 때 다 풀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두 번째 내용은요. 그러면 이러한 원자의 구조로 모든 물질은 다 되어 있거든요. 원자로 되어 있어. 물질 중에 원자로 안 되어 있는 게 없어. 내 몸도 원자로 되어 있어. 그죠? 자, 근데 이러한 원자들이 모여서 지구상에 있는 물질의 상태를 보면 세 가지 상태가 있어. 고체, 액체, 기체. 우리 알아. 그 중에서 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액체와 기체는 원자들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A라는 원자의 원자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 있어. 근데 그 옆집에도 B라고 하는 원자가 있어서 원자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있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려고 할 때요 옆에 있는 전자들이 얘를 간섭할 수 없어. 왜? 너무 머니까. 됐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액체와 기체 상태야. 화학 시간에 얘만 배우죠. 자, 그러면 고체 상태는 어떤데? 그렇지 않아. 고체는 이렇게 작은 점 하나에도 원자가 100만 개쯤 겹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 원자에 원자핵이 있어. 첫 번째 껍질에 전자는 혼자니까 들어가. 근데 이제 두 번째 원자가 들어와서 거기에 전자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겹쳐 있단 말이야. 그래야 고체가 돼. 그러면 이 두 번째 B라고 하는 원자핵 바깥쪽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전자도 겹칠 수 있어요? 절대 못 겹쳐요. 전자들끼리 밀어내는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겹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껍질의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어긋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 두 번째 껍질도 겹칠 수는 없으니까 살짝 어긋나서 전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 이걸 세 번째 원자가 들어와도 살짝 어긋나게 첫 번째 껍질을 만들고 살짝 어긋나게 두 번째 껍질을 만들어. 네 번째 원자가 들어와도 살짝 어긋나게 만든단 말이죠. 이 일을 무한 반복해요. 100만 개쯤 반복해야지 고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00만 개쯤 이렇게 겹치다 보면 첫 번째 껍질이 아닌 아주 두꺼운 첫 번째 전자 B가 만들어져. 그리고 두 번째 전자 D, 세 번째 전자 D라고 하는 무한 번째까지의 전자 껍질이 아닌 전자 B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액체나 기체는 전자 껍질로 모든 성질을 설명한다면 고체는 전자 껍질이 아닌 전자 B로 설명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라고 해. 그 중에서 이런 식으로 무한 번째까지 전자 D라는 게 만들어질 건데 그중 전자들이 들어있는 D 중 가장 위에 있는 D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원자가 D. 그래서 원자가 D까지는 전자가 들어있는 거야. 그 위는 전자가 들어있지 않아. 그 전자가 들어있지 않은 나머지 D들을 우리가 전도 D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무조건 전자들은 어떤 원자가 D든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전도띠에는 전자가 없는 상태. 그랬다가 이 전도띠에 그 원자가 D에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띠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갔던 애가 내려올 수도 있는 건 똑같아. 그래서 이런 구조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도체 물질이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니 라고 하는 전기 전도도를 보면 전류가 가장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가 도체라고 할 거야. 그 다음을 반도체라고 하고 그 다음을 부도체, 요즘은 절연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쓰는데 이렇게 나눌 건데요. 전기 전도도가 더 큰 도체와 나머지는 어떤 구조적 차이가 있어? 이거 배운 거잖아. 그치? 자, 그 중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가장 바깥쪽 띠를 우리가 원자가 띠라고 한다.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4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체는 4개 중에 일부만 채워져 있어. 나머지 옆은 빈 공간이라 전자가 에너지 흡수할 필요 없이 옆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 그걸 우리는 도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 위로 올라가는 전도띠가요. 껍질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전도띠가 겹쳐 있어서 띠와 띠 사이에 띠틈이라는 게 형성되지 않아.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도띠가 붙어 있으면 사실은 띠와 띠 사이의 간격을 건너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간격이 없으니까 위로도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전자가 옆으로도 위로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구조가 도체랍니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도체나 부도체는 어떠냐면 원자가띠에 전자가 꽉 차 있어. 빈 공간이 없어. 그래서 옆으로 자유롭게 못 움직여. 그래서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그럼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네, 올라가면 되죠. 자, 위로 올라가는 전도띠가 있는데 부도체는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나름 좁아. 그래서 상온에 있는 에너지만 흡수해도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반도체야. 근데 부도체는요, 원자가띠하고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더럽게 넓어.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야.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체와 부도체의 구조는 볼 수 있다. 얼마나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냐, 이걸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 돼? 되겠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것도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여러분들 뭐니 해도 반도체야.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라잖아. 반도체인데요. 그 반도체 중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건 14족에 있는 누굴 주로 쓰냐면 규소라는 실리콘을 주로 쓰죠. 자, 규소는 14족이기 때문에 체외곽의 전자가 4개밖에 없는 원자라서 불완전해. 8개 채워야 되니까 옆집에 있는 또 다른 규소와 전자를 공유하면서 됐지? 완벽한 8개의 전자를 채우는 결합을 해요. 이렇게 자기 전자 하나와 상대방 전자 하나를 서로 공유하는 걸 멋진 말로 공유결합. 이 공유결합을 통해서 각각의 원자들이 완벽해지는 전자를 8개를 채우려는 결합을 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결합을 언제까지 해? 무한번 반복해.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 반도체의 구조야. 이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반도체를 우리는 순수 반도체고요. 이 순수 반도체가 이 구조로 된다. 근데 이러한 순수 반도체도요. 자, 전자가 들어있는 띠와 띠 사이에 띠틈이 있어서 전자가 도체만큼 잘 못 흘러. 그래서 얘가 전류가 도체만큼 잘 흐를 수 있게끔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 뭐지 말?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우리가 뭐 한다 그래? 뭐 한다 그래? 도핑한다 그랬어. 됐어. 그래서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키는 도핑하기
위해서 다른 물질을 일부 이 안에 넣어준다. 그래서 순수 반도체가 아니고 불순물 반도체를 만든다. 자, 그러면 이 14족 있던 자리에 누구 집어넣을 거야? 아무거나 못 집어넣어 사실. 14족이 있던 자리에 13족을 넣을 수도 있고요. 15족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14족에 해당되는 규소가 빠진 자리에 13족을 넣게 되면 전자를 3개만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전자를 3개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이 들어올 때 전자도 3개밖에 못 넣으니까 원래 전자가 있어야 되는 요 칸의 전자가 비게 되죠. 그것 때문에 자유전자가 만들어진다. 되겠어? 자, 그러면 전자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비는데 이 전자가 있지 않는 이 빈 공간 때문에 옆에 있는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네. 그러면 이 빈 공간이 바로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됐어?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우리 한국말로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됐죠? 이 이름이 뭔데요? 얘는 됐어? 구멍이니까 구멍 공짜. 자, 마이너스가 빠져서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양의 구멍이야. 그래서 양으로 만들어져. 이런 뜻이야. 자, 그런가 하면 15족을 도핑하면요 라고 하면 여기에 15족을 넣으면 15족의 대표적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 같은 거 들어와. 근데 얘 15족이니까 전자 5개가 좋아. 그러니까 인이 전자를 5개를 가져오는데 넣을 수 있는 공간은 4개밖에 없잖아. 4개 다 채웠어. 그럼 5번째는 그 위에 있는 전도띠로 올라가서 얘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15족을 도핑하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들이 만들어져서 전류가 잘 흐른대요. 이 얘기죠. 자, 그죠? 양봉을 만드는 13족의 반도체를 우리는 포지티브형 반도체, P형 반도체, 15족을 도핑해서 자유전자를 만든 반도체를 우리는 네거티브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하더라. 기억나? 설마 처음 듣는 것처럼 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존재하면 안 된다. 뒤진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반도체는요. 그러면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를 쓸 건데 어떻게 써요? 한쪽은 P형으로 한쪽은 N형으로 도핑한 하나의 반도체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의 반도체 안에 2종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멋진 말 2개, 다이오드 이런 거죠. 그 다이오드를 페로도에 연결할 때요.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 걸어줘야 돼.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을 거는 걸 순방향 전압을 걸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중 순방향이 되려면 P형 쪽에 무슨 급? 플러스. 그래서 P풀. 마이너스 쪽이 N형 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걸어줘야 순방향 전압을 건다. 이렇게 가죠. 그럼 P형 쪽에 플러스를 걸면 P형 쪽에 있는 플러스의 성격을 띠는 양봉이 접합면 쪽으로 밀린다. 접합면 쪽으로 양봉 밀려가. 네거티브형 반도체인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를 걸면 여기에 있는 자유전자도 접합면 쪽으로 밀려가. 그래서 밀려간 전자가 양봉을 타고 아싸! 그리고 건너가. 됐어? 그래서 전자는 N형에서 P형 쪽으로 전자가 건너가지만 우리는 페로도에서 전자의 흐름이 아니고 전류의 흐름을 얘기해요.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P형에서 N형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된 거죠.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매번 P형과 N형을 그리지 않고 이거를 간단한 기호로 쓴다. 그 중에서 P형 쪽을 삼각형 형태, N형 쪽을 직선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PN 다이오드를 이렇게 그리시면 그래서 이게 바로 P형과 N형의 다이오드를 나타내는 기호다. 되겠니? 되겠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배운 거. 그래서 거기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선생님이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최대한의 내용들이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77페이지까지 풀어오라고
얘를 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법칙이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다 못 풀어왔으니 그동안에 했던 것 중에 두 가지를 잠깐만 풀어보죠. 첫 번째 저 원자 구조 칠판에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자, 빨리 합시다. 10문제니까 5분 안에 푸시고 이제 주황이랑 혜빈이랑 호석이는 다음 주부터 안 왔대. 학교 가자니까 고생했다. 이거 가나다로 가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잘못 나온 거네. 주황아,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 다시 심야 들어가거든. 그때 이거 책 검사할 거니까 그때 풀어. 목요일에도 뭐.
맞아요. 그래서 빨리 바꾸시고 7점. 자, 시간 됐습니다. 7점 보십시오. 네, 답지 달아놨어요. 가진 개수 위에 세보시고 은호 몇 개? 9개. 다인이 지섭이 9개. 조항이 6개. 혜빈이 호석이 7개. 자 틀린 거 활용 확인 자 아가들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내가 뭐 할까? 얘들 1번부터 7번까지 주황 질문 괜찮아? 호석 괜찮아? 자 그 다음에 8번부터 10번까지 질문 8번 또 8번에 다음은 원자 모형의 변청 과정을 가와 나의 원자 모형의 변청 과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톰슨, 러더퍼드, 보어 아까 칠판에 설명한 그 친구들이에요.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보기에 맞는 것을 골라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자 거기 1, 2, 3을 기억, 니은, 디귿으로 바꿔놓고 보셔야 될 것 같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일부 알파 입자가 큰 각도로 산란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큰 각도로 산란되는 거 뭐지? 러더퍼드 아니에요? 큰 각도로 산란하는 건 러더퍼드하고 그 다음에 보호 모형이 다 산란해요. 원자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네, 모든 게 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아니야? 수소 원자에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아, 이거 위에 있는 가와 나로 맞는 거. 자, 가에서는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일부 알파 입자가 큰 각도로 산란된다. 네, 가 1번 기억 맞고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이건 모든 거에 다 맞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건 보호의 원자 모형이죠. 그래서 네, 디귿이 나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거기 기억, 니은, 디귿이 1, 2, 3, 5 잘못 나가고 있어요. 자, 요 정도 괜찮아? 할만해.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첫 번째 왼쪽 칠판 한가득 해뒀던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야. 하나만 더 하죠. 오늘은 하루 종일 시험 보는 날이지 않을까요? 자, 반도체 시작. 5분 줄게요. 뭐?
지서 네. 혹시 일요일 10시 수업이 가능할까요? 일요일. 다인이는? 너는 가능하고 그럼 지섭이도 가능하겠지. 다인이가 가능한데 지섭이가 안 될 이유가 없어. 혹시나 반이 인원수가 적어서 배당이 안 되면 같은 반으로 이동할 겁니다. 다 했어? 채점하도록 합시다. 시간 모자란 사람. 호석 다 했어? 오늘은 점심 뭐 먹냐? 또 삼각김밥 먹고 그러면 안 된다. 호석이 집에 갔다 올 거야? 그럼 혜빈이 좀 데려가서 밥 좀 먹이자. 네. 누가 내야? 전후에 없어? 뭘 괜찮아? 자. 1번에 2, 2번에 5, 3번에 4, 4번에 2, 5번에 4, 6번에 3. 왜 동그라미 소리가 적어지는 거야 갑자기? 7번에 3, 8번에 4, 9번에 3, 5, 10번에 5. 자, 맞겠어 확인. 자, 보자. 은호, 다인이. 그 유포 문제가 문제구나 너네. 지석, 읽어보고 있어. 주황, 혜빈, 보석. 자, 1번부터 6번까지 질문. 이놈의 새끼들이 씨. 거기 가운데 인중 보여? 거기에 하얀색 구멍 있는 거 보여? 이거 양봉이지. 그러니까 13족 도핑한 P형 반도체지. 맞냐?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보고 있는 거기 기억, 니은, 디귿으로 바꿔. 1, 2, 3이 아니고 기억은 P형 반도체이다 만든 거고요. 니은은 인듐의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3개이다 만든 거고요. 두 원자 1개의 양봉이 부족한 공유결합을 두 원자는 1개의 양봉이 부족한? 아니죠. 전자가 부족한. 되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 자, 넘어가시면 7번부터 10번까지 질문. 7번? 7번? 네, 여기 보기가 왜 다 기억, 니은, 디귿이 1, 2, 3으로 되어있어? 자, 7번 보시면 다이오드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다이오드를 집어넣으면 우리 집은 교류 전류가 흐르지만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 흐르게 해. 그래서 직류 전류 흐르게 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라는 기억이 맞는 거예요. 자,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게 된다.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꼬마 정보에 빛이 나오겠죠.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다음 3번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또요? 없어? 자,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역학부터 쭉 한번 돌리는 거예요.